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어버이날만 되면 카네이션을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 앞에도 카네이션 파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기에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길거리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꽂고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어버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요. 또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인중 대표님과 주말 방송을 위한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셔서요.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정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항상 2번씩 듣고 있고 매일 기다립니다. 팔란티어 CEO가 약 1000만 주 정도를 팔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요. 100만 주를 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아주 스윗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정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 아웃사이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미주님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매일 청취하면서 하나라도 배우는 자세로 영상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투자하시는 주식이 대부분 AI 관련 성장주로 알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추천할 만한 AI 관련 배당주가 있을지요? 제가 알기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주가도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한 리서치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다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S&P 500 내에서 장기간 지난 한 50년의 결과를 놓고 보면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비배당 기업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요, 특히 시장이 조정을 겪거나 하락장 국면에서 방어 성격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고요. 경기 회복 초기에는 다소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베어마켓이나 아니면 조정을 받고 나서 오르는 시기에는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들, 성장주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배당 수익이요. 재투자를 포함했을 때 S&P 500 총 수익의 약 31%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69%는 주가의 상승으로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순수 주가 상승률만 보면요. 그러니까 배당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종목들이요. 약간은 더 높은 주가의 상승을 기록해 왔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요. 동일 가중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가, 이거를 이제 동등하게 봤을 때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비배당주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11.6%고요. 배당주는 11.2%로 다소 배당주가 더 낮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총 수익을 보면 배당 재투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지난 48년 동안 배당주가 비대당주보다 연평균 무려 4.7%포인트 더 높은 총수익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 배당을 빼고 나면 주가의 상승만 보면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들도 선전을 했는데요. 문제는 배당을 포함하고 나면 역시 총수익에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주가 좀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겨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AI 수혜주라고 고려가 됩니다. 이 종목들 중에 정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주요 종목의 배당 수익률 높은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가장 배당이 좋은 종목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IBM이고요. 2.7%의 포워드 배당률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 배당률이 높은 종목은 퀄컴이고요. 2.54%, 델 테크놀로지도 2%가 넘습니다. 2.24%. 네 번째는 SN투어가 1.95%의 배당을 지급하고요. 다섯 번째는 미주온 타픽입니다. TSMC가 1.59%의 배당률. 여섯 번째로 ASML이 1.23%를 지급하고요. 일곱 번째도 미주온 타픽입니다. 브로드컴이 1.18%, 마이크로소프트가 0.77%, 그리고 미주온 타픽인 비스트라가 0.62%의 배당을 지급하고요. 세일즈포스가 0.6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57%,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주온 타픽인 메타가 0.36%의 다소 소박한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방금 전에 제가 AI 배당주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종목들인데요. 총 12종목이죠.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지표만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페이아웃 레이쇼입니다. 페이아웃 레이쇼는요,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무슨 수치냐면요. 순이익 중에 과연 몇 퍼센트를 사용해서 배당을 지급하는가. 따라서 이 수치가 낮다면요, 향후에 배당을 높여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는 페이아웃 레이쇼가 65.17입니다. 이 얘기는 순이익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65만 원을 써야 배당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배당금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TSMC는 5.02%밖에 되지 않고요. 메타는 7.9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93%, CRM은 15.7%, 비스트라는 19.14%, ASML은 21.93%, 그리고 델은 22.2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요, 굉장히 적은 순이익을 사용해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 배당금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배당이 얼마나 많이 과거에 올라갔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위에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과거 3년 평균적인 배당 상승률, 성장률이 77.96%나 되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매년 15.31%나 배당을 올려줬습니다. 세 번째로 SN투어가 14.77%, 브로드컴이 13.2%나 배당을 3년 평균 올려줬고요. 비스라도 12.47%, 마이크로소프트가 10% 넘는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년 평균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ASML이 가장 좋은데요. 5년 평균 매년 21%가 넘는 배당의 성장을 만들어냈고요. 브로드컴도 좋죠. 13.63%, 비스라가 11.58%,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 넘는 배당의 성장률을 지난 5년 동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Years of Growth는 뭐냐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나, 이 수치인데요. IBM은 무려 25년 동안 단 1년도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두 번째로 퀄컴도 21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상승시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20년 동안, 그리고 브로드컴도 14년 동안 단 1년도 쉬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준 전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요, AI 수혜주들 중에 가장 안전한 배당 주식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애플, 구글 빼고는 다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던 좋은 장세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구글이 이렇게 선명한 빨간색을 보이는 이유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폭은 54.67까지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향상된 종목 역시도 40%를 넘어갔고요. 변동성 지수도 계속해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죠. 22.90으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극심하지는 않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57까지 올라갔잖아요.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탐욕 쪽으로 기우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이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스코어 역시도 52까지 올라가면서 보통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매주 AAII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후 6개월 이후에 지금 주가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락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센티먼트가 많이 향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0.9%만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 수치가 29.4%까지 올라갔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의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는 59.3%에서 한 주 만에 51.5%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시장의 센티먼트가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면서 미주온 탑픽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는데요. 어제도 3.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20%라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2.7% 올라가면서 99,700까지 가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만을 찍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추세죠. 세 번째로 B2가 2.62% 상승하면서 43달러를 넘어섰고요. 그 밖에도 브로드컴이 플러스 2.36, 넥스트래커 플러스 2.05, 아마존 플러스 2.00,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러스 1.78, AMD가 플러스 1.76, 메타 플러스 1.62,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1.59,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1.49, 팔란티어 플러스 1.49, 셀레스티카 플러스 1.43, TSMC가 플러스 1.31, 테슬라가 0.32%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5종목이 하락했는데요. 하락한 종목은 대부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탈렌에너지가 1.45% 떨어졌는데요. 탈렌에너지가 떨어진 것은 비스트라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버가 어제 2.54% 떨어졌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닝 결과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하이라이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기 보시면요. 미스가 났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3.8% 매출이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를 맞추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가장 부정적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버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됐는데요. 분기 탑승 건수, 우리가 투립수라고 부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30억 건을 기록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활성 이용자 당 한 달에 몇 건이나 이용을 하는가 이 역시도 3% 증가했고요. 총 예약 금액 이거는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 우버잖아요. 따라서 수수료 말고 전반적으로 얼마나 우리 소비자들이 지불을 하는가 이 지불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금액이 4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18%나 성장을 보였다.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매출은 1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만약에 환율의 효과가 없었다면 성장률이 17%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억 달러 증가했다. 따라서 1년 전에는 영업이익이 1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우버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 투자 재평가로 인해서 18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조정 에비타는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나 상승했습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은 매출이 아니라 총 예약 금액 대비해서 4.4%로 작년에 3.7%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3억 달러,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23억 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총 예약 금액은 457.5억 달러에서 472.5억 달러를 예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에서 20%의 성장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닝 실적은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1분기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했잖아요. 빚을 기록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소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비스트라가 마이너스 3.66% 하락했고요. 이노데이트가 마이너스 4.54, 알파벳이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알파벳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비스트라 역시 어제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3.6%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스트라의 어닝 결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매출이 28.9%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를 맞추지 못하면서 비스트라 주가가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 1분기 조정 에비타는 12억 4천만 달러로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53%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부문별 매출을 보시면요. 발전 부분은 10억 5,600만 달러, 소매 부분, 소비자 부분은 1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2025년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5억 달러에서 61억 달러 정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30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전 분기랑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6년 가이던스도 발표했는데요. 60억 달러 중반대니까 65억 달러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발전된 모습을 내년에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다각화된 발전 자산과 해칭 프로그램이 뒷받침이 될 것이다. 해칭 프로그램은요, 미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을 고정시키고 계약을 많이 맺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25년, 2026년 주주 환원으로 최소 20억 달러의 배당과 환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차세대 에너지원인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에도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싶냐면요. AI 전력 수혜주의 어닝 발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눈에 띄는 임팩트가 없어서 좀 지루한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평범한 유틸리티 기업의 어닝 결과처럼 느껴졌고요. 저처럼 느끼는 투자자가 많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한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버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구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갑자기 어제 구글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무려 7% 이상 급락했고요. 장중에는 거의 9%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구글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애플 서비스 부분의 수장,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에디 큐가 등장합니다. 자, 에디 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I 검색 엔진이 결국은 구글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문가의 소견을 밝혔고요. 수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과 애플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애플까지 왜 떨어졌냐면요. 지금 현재 알파벳이 애플의 그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디폴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플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구글이 등장하거든요. 구글 검색 창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애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이 없어질 위기에 있다. 따라서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은요. 향후에 애플의 사파리는 이제 브라우저죠. 여기에 오픈 AI, 퍼플렉시티, 엔트로픽 등 AI 서비스의 검색 옵션을 추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구글을 통해서만 검색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타가 있는데요. 에디큐가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달에 사파리의 검색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하는 숫자는 계속해서 과거에 증가만 해왔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는 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AI 사용 증가 탓으로 돌렸다라고 보고서가 전하고 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4년 기준으로 구글 검색 그리고 어덜 부분은요. 알파벳 전체 매출의 약 56.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매출 중에 반 이상이 검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매출의 원인데 이 매출 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런 뉴스는요. 언제든 터질 뉴스였습니다. 지금 현재 검색이 AI 챗봇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조금 타격이 크다. 너무나 빨리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닝 결과에 따르면요, 구글의 검색 엔진이 AI 검색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구글 서치 그리고 기타 부분의 매출은요 50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거의 10%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글 경영진은요, 구글 서치가 AI 개요 기능, 이거는 뭐냐면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면요 밑에 서머리가 뜨거든요. 이 기능 때문에 매월 15억 명의 사용자가 몰리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한 거죠. 결국은 검색이 AI 챗봇으로 넘어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느낌을 시장에서 받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글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은 구독 모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요, 검색은 지금 무료인데 챗봇들은 다 유료잖아요. 따라서 구글 역시도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은 챗봇 대 챗봇으로 대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챗봇 경쟁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 GPT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사실상 구글 서치는 독보적인 존재, 거의 독점이었잖아요. 독점의 위치를 챗봇에서는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테크놀로지 부분의 역사를 보면요,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이 새로운 혁신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DVD 부분의 최고 기업은 블록버스터였거든요.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에 실패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1등 기업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핸드폰의 역사를 보시면요,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노키아 그리고 모토로라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될 때 갑자기 애플이 1등 기업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기존의 1등 기업이 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으로 나갈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혁신의 1등 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우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뉴스였다. 그리고 향후에 구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나스닥 지수는요, 어제 장 마감 바로 직전까지 30분을 남겨놓은 시점까지도 마이너스 0.72%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 마감 직전까지도 마이너스를 보였는지, 3시 반까지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파월 의장이요, 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은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직접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시죠. 연준 의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수요일 날 세 번째 연속으로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변경된 행정부의 정책이, 즉 관세 정책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준의 이중 목표 간의 긴장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준의 목표는 두 개입니다. 임무가 두 개죠. 첫 번째는 완전 고용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의 안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간의 긴장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고용도 떨어지고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고용이 떨어지면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올바른 대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세의 규모, 범위, 시기,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경우를 보고 있다. 적절한 경로를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를 올 여름에는 내릴 것이다. 올해 적어도 2번에서 3번으로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올해 후반이 돼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커멘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은요. 불확실성은 높지만 그동안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하드 데이터가 괜찮다는 거죠. 경제적인 데이터는 아직까지 리세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아직 데이터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려는 많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 6월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은 새로운 경제 전망 요약 SEP를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제 점도표가 포함이 되죠. 따라서 올해 예상 금리 폭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섣불리 예측하지 않겠다. 6월 달에 우리가 점도표 발표할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요. 결국 투자자들이 올해 금리가 떨어질지 아니면 인하를 하면 몇 번이나 인하할지 이거에 대해서 6월 달에 점도표를 보기 전까지는요. 불확실하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두 목표 중에 한쪽이 더 주목을 요구한다면 그 얘기는요.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분명해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지만 FOMC는 사전에 예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를 보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망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무역 전쟁에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영리한 파월 의장이 바통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넘겼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되더라도요. 그 책임을 파월 의장에게 전가할 계획이었죠.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그래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밑밥을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파월 의장도 만만치가 않죠. 수요일 기자회견 내내 연준은 향후 하드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일 것을 강조하면서요. 연준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에 대응할 뿐이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미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연준이 아니라 관세 정책의 변화다. 따라서 연준은요, 관세 정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향후 통화 정책을 조절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바통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 거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완화시킬 차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제 장마감 25분 전까지도 마이너스 0.72%까지 떨어져 있었던 나스닥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S&P 500은 플러스 1.10%, 나스닥은 무려 1.46%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해준 긍정적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작은 규모,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지 않은 호재를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무역 발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무역 발표를 예고했고요. 그 대상이 영국과의 협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4월 달에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정말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졌었는데요. 드디어 영국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도 있고 계속해서 많은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날 무역협정에 대한 브리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확산 규칙을 폐지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전달됐거든요. 미국 증시가 닫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뉴스가 전달되면서 갑자기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AI 확산 규칙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확산 규칙이 뭐냐면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제정돼서 국가별로 AI 칩 수출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제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17개국이 속해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17개면 굉장히 작은 소수 그룹이죠. 그리고 이 그룹에 한해서는 무제한으로 반도체 AI 확산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룹은 120개나 되는데요. 이 129개 대해서는 수량을 상한 제한합니다. 아주 작은 수량만 수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막힌다는 거죠. 상한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룹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인데요. 전면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그룹이 120개나 되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AI 수혜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고 이러한 AI 확산 규칙이요.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AI 확산 규칙을 폐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주식이 폐지 소식에 일제히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준 한마디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AMD의 어닝 결과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 AMD가 2025년만 AI 칩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아마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동이나 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의 AI 칩 공급이 확대되면요. 실적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AMD 같은 기업은 갑자기 이 가이던스보다 좋은 실적을 다음 분기에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거래 확대가 가능해지면요. 이들 시장에서의 매출이 분기별로 수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요.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요. AI 확산 규칙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제3국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AI 확산 규칙은요. 폐지되더라도 2022년 이후에 도입된 첨단 반도체 그리고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또 다른 장벽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차피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아직까지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요. 복잡한 3단계 체제를 없애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 국가에는요. 더 엄격한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도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영상에는 CEO 한 분이 등장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미주온 타픽에 포함된 AMD의 CEO 리사수 박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리사수 박사는 과연 AMD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eantime, AMD, as we said earlier, topping estimates driven by data center revenue up 57 year on year, also providing a pretty strong forecast for the current quarter revenue, expecting $1.5 billion though in lost revenue through the end of the fiscal year as the U.S. limits the export of the company's AI chips. Joining us this morning in a CNBC exclusive is AMD CEO Lisa Su. Lisa, we were just talking about when's the last time you joined us when Cramer wasn't here. Our apologies, but it's great to have you. It's wonderful to be here with you. Good morning, guys. We mentioned this number that you put on the restriction effect. How do you get to the number, and how do you think that? What's the trajectory of that figure as we go forward?
Well, Carl, let me start with first, we reported a great first quarter. I think we saw strength in across all of our businesses. We saw strength in our client and gaming segments. We saw strength overall in our data center segment. And I think that just goes to, the foundation of our business, which is, really on high performance computing. Now, to your question, as it relates to some of the China export controls that came out earlier in April, I would say that it is a headwind in our business. We said it was a $700 million reduction in revenue for the second quarter and $1.5 billion for the full year. But even within that backdrop, what we see is an environment which is very, very favorable to our product cycles and all of the great technology that we have coming out in 2025. So we still see the opportunity to grow strong double digits in 2025. And that is really on the strength of the overall portfolio that we have. Yeah, a lot of the bullish notes today take note of new chips, right, that will be debuting relatively soon, going to impact favorably the second half. And then this notion, Lisa, I'm not sure how comfortable you are addressing it, of Intel as a shared donor. Well, let me take both aspects of it. First, let's start with what we're doing. We are really about having very strong product roadmaps out there. We've always said that for all of the years that we've been talking. It's about having a great product portfolio that really plays to what customers need right now. So we see excitement in our data center portfolio. Today, our EPYC processors, our server CPUs are, all over, every major cloud provider is using our server CPUs. We have tremendous opportunities and growth in the enterprise market where you see many of the Forbes 2000 companies also selecting AMD. And I think that's because, we've shown them year over year that we continue to give them significant total cost of ownership to make it more efficient for them to get their job done. We're also very excited about the AI opportunity. I think, AI, I heard you guys talking about it as I was coming on. I absolutely believe we're still in the very early innings of AI when we think about the opportunity. And yes, there are some, puts and takes and bumps in the road, but overall, we're still at the place where, enterprises are just beginning to feel what AI can do for them. And then also the PC market is a market that has done extremely well for us and is a place where, again, people are upgrading their PCs. They want to upgrade to the best technology that has, great performance as well as great efficiency. And, that's what we have in our roadmap. Lisa, you can't get away from the questions about tariffs, I'm afraid. I know on the call there were quite a few, and I'm going to go there as well because it is a key part here. I mean, do you have any expectations as to whether there will be sectoral tariffs or what they might be? And I also would be interested to know whether you expect there was some pull forward in terms of demand as a result of fear of potential tariffs. Sure, David. So, look, I think we're all watch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very, very carefully. As it relates to sectoral tariffs, we're in active conversations with the administration as they're thinking about both the short-term as well as the long-term policy. The long-term policy arc is we want more U.S. manufacturing. We want more manufactur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actively moving a bunch of our manufacturing here, but we realize it's going to take some time, and I think that's the balance that has to come in play with sectoral tariffs, and we'll have to see how that comes forward. Now, to your question about the strength in our business relative to tariff pull forwards, I believe that, again, every customer and every industry is looking at this slightly differently. From our standpoint, our strength is actually very much focused on the strength of our product portfolio. I think the relative tariff impact was small, whereas the relative opportunity for us has been just end user demand for our products. But we're going to continue to watch this very carefully. And the beauty of the business, David, is I think we've learned to become very agile through all of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atch all of these trends very carefully and make sure that we react appropriately going forward. Yeah, you mentioned being agile as well on the call and said you have a good overall inventory position. I guess my follow-up would be, what does it mean to be very agile? What does that actually mean? It means we have a great balance sheet. It means that we have great customer relationships. I think we plan for success, so we make sure that we are planning for a market that is, robust to our products. But we will certainly adjust as needed if we see,
the macro weakening. Now, I have to say, for customer ordering patterns today, we're already, let's call it a month into the second quarter. The month of April was actually quite robust. So it gives us confidence that, people aren't making very short-term decisions right now. I think they're all wanting to ensure that we watch the environment, but recognize that, we've been through many of these types of situations before, and we're able to adjust the supply chains and our inventory levels as needed as we see how the macro does over the next couple of quarters.